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60을 넘긴 여자입니다. 너무 구구절절 쓰면 저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간단하게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 오랫동안 의학계에 있다가 이젠 좀 한직으로 물러나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릴 적부터 집안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충분한 사랑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라는 타이틀까지 달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의대 졸업 후 무난하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의 아이들도 큰 문제 없이 자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평탄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변에서 참 심심하게 산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늘 혼란스럽고 지친 인생이었어요. 솔직히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정신적인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고쳐준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막말로 어둡고 우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있다 보면 아무리 밝은 사람도 어두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의 감정에 심하게 이입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주고 또 필요할 때는 공감도 해주면서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모든 직업이 그러하듯 불만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제 도움으로 인해 안정을 찾는 환자를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강박증을 호소하거나 요즘 많이 아시는 조현병을 앓는 환자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때에는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기 같은 느낌이라 일에 회의감도 들고 심적으로 우울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 말 한마디에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환자분들도 때때로 있었기에 자연스레 저도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모습을 남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늘 예의주시하니까 행동 하나하나에도 말을 한번 내뱉을 때 엄청 조심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였어요. 어쩌면 제 스스로 만든 굴레였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문제였지 남들이 보기엔 아무런 티도 안 나는 거였으니 60 넘도록 평탄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뒤돌아보면 그래, 별 문제 없고 애들도 잘 키웠고 정말 잘 살았구나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세상 일이란 게 참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이제 일 마치고 애들 다 키웠으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업하는 남편이랑 그동안 못 가본 곳 여행이나 하며 여생을 보내려고 했더니 아주 큰 시련이 닥친 거예요. 그것도 이 나이에 불륜으로 뒤통수를 세게 맞았네요. 먼저 남편을 좀 설명해야겠어요. 남편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예요. 유명 기업까진 아니지만 여러 금속 제품을 제조하고 만들어서 꽤 큰 회사에 납품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걸 기반으로 돈도 좀 벌었습니다. 정말 성실 그 자체였어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술 좋아하고 고스톱 치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가지도 많이 긁었고요. 하지만 여지껏 선을 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바람핀 적도 없었고 절대로 고스톱을 쳐도 어디서 비치고 남하고 싸움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남자였어요. 솔직히 돈 좀 만진 남자가 술 좋아하고 고스톱 치기 좋아하고 친구들 어울렸으면 여자 한두 명 안 꼬이겠어요? 근데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일로 제 속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르죠. 저 모르게 바람을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걸리지 않았으니 안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제력이나 자기관리가 철저한 남편을 항상 믿고 존경했어요. 그래서인지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요. 물론 남편 사업엔 조력자가 한 명 있었는데 남편 대학 동기였어요. 원래 사업체도 둘이서 공동으로 창업한 거라서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대부분 친구끼리 동업하면 결말이 안 좋다고 하던데 우리 남편과 동창생이자 동업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돈 문제로 싸운 적도 없고 서로 오해로 인해서 분쟁도 없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족끼리도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동업자 사모님과 자주 만나서 식사도 많이 했고 제가 2살 언니라서 서로 형님 동생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전부 다 나이가 60이 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고 문제없던 일상에 남편이 불륜으로 제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니까 아마 옆집 강아지도 알았을 거예요. 세상에나 바보도 아니고 요즘은 걸리지도 않을 증거를 버젓이 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남편이 하얀색 옷을 즐겨 입는데 그 하얀색에 도드라질 만큼 붉은색 립스틱을 묻혀온 거예요. 젊었을 때 같으면 바가지를 팍팍 긁어댔을 거고, 그러면 남편은 미안해, 술 한잔하다가 옆에서 술 따라주는 아가씨 립스틱이 묻었나 봐.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정말 미안해. 이러기라도 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 사업이 접대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거든요. 남편이 여자 나오는 술집 다닌다는 걸 이해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그때는 한창 사업을 시작하는 때라서 받아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때 일이고요. 이젠 나이 먹고 접대할 일도 없고 접대 받을 일도 없거든요. 게다가 대장에 문제 있어서 수술도 받은 전력이 있는 남편인지라 술은 이제 마시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이런 립스틱을 버젓이 묻혀왔을까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한 번 정도는 이해합니다. 실수로 10,000원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확률은 로또 맞을 확률에 가깝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라도 생각하면서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립스틱을 옷에 묻혀오는 일이 점점 잦아들길래 은근슬쩍 돌려서 물어봤습니다. 혈기왕성할 때는 바가지 긁었지만 이젠 나이 먹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슬쩍 돌릴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당신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봐. 퇴근도 늦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밑에 애들 시켜놨더니 엉망진창이야. 거기다가 준혁이는 아들이랍시고 부장직을 맡겨놓았더니 지 멋대로 해서 믿을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내가 좀 직접 일 처리하느라 바빠. 그럼 회사 숙소 있잖아. 거기서 자고 와. 굳이 집까지 오려면 피곤하지 않아? 내가 옷이랑 속옷 좀 챙겨줄까? 에이, 이 나이에 숙소는 불편해. 좁고 냄새나. 옛날엔 이틀 밤도 새면서 끄떡없던 양반이 엄살은. 내가 옷 좀 챙겨놓을게. 붉은색으로 챙겨줄까? 그래야 티가 안 나지. 웬 붉은색? 아니, 붉은색이어야 오물이 묻어도 티가 안 나고 좋잖아. 뭔 소리야? 오히려 공장에선 오염물질 묻을까봐 흰색을 입어야지. 그리고 우리 공장이 무슨 페인트 공장도 아니고 붉은색이 왜 묻어? 나랑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아직도 저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아이고. 남편에게 돌려서 물었을 뿐인데 아주 대놓고 본인 입으로 바람핀다는 걸 광고하더군요. 회사 특성상 붉은색 립스틱이 묻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날밤 새며 일한다는 남편이 어디서 이런 걸 묻혀올까,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아들 준혁이에게 운을 띄웠습니다. 아들은 남편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따로 살고 있지만 자주 놀러오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라 믿곤 있었죠. 그래도 아직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까 대놓고 물어보긴 애매해서 아들에게도 슬쩍 미끼만 던져봤죠. 요즘 무슨 프로젝트 개발하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네 아빠가 요새 늦게 들어오고 유달리 피곤한지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아버지가 좀 신경을 쓰시긴 쓰시는데 그거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꼭 아버지가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티를 못 내고 있어요. 명색이 부장 타이틀 달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제 체면이 안 선다니까요. 일단 남편이 바쁘게 움직이고 여전히 활동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립스틱이 어디서 묻었나 궁금해서 슬쩍슬쩍 아들 이야기를 끄집어내보니까, 근데 엄마, 요즘 아빠가 늦게까지 일하고 술 드시고 가세요? 무슨 소리? 네 아빠 술 마시면 큰일 나. 수술해서 술 마시면 안 돼. 그쵸? 아니 근데 피곤하다면서 매일 무슨 마사지 클럽인가 가신다는데, 저는 혹시나 술집 가시는 줄 알고요. 마사지 클럽?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혹시 이상한 데니? 아니요, 진짜로 안마해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너무 자주 가시니까 누구나 안 피곤하나. 아버지도 참나.
혹시 거기 핑계대고 다른 데로 가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들 말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더군요. 그 마사지 클럽이 뭔가 남편 콧구멍에 바람을 슬슬 집어넣는 곳인 듯 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로 회복을 위해서 간다는 사람이 유달리 옷차림이 화사해지고 스타일에 신경을 엄청 쓸 리 없잖아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이런 거 마음을 떠보는 건 너무나 간단했어요. 저한텐 식은 죽 먹기였죠.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그날도 대학 동창들하고 술 한잔하고 온다길래 일단은 동업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어요. 오늘도 함께 가시는 거죠? 예? 뭘요? 우리 남편이 말하던데 함께 가신다고요. 네? 어딜요? 아,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딱 걸린 거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전화를 유도했거든요. 대학 동창인 동업자 친구가 같이 모임을 안 갈 리도 없고 모를 리도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분위기를 슬쩍 띄웠는데도 동업자 친구는 전혀 모르더군요. 그 뜻은 남편이 동창회라고 속이고 지금 딴 길로 샜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어디로 샜나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걸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립스틱은 묻혀올 만큼 털털하고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설마 동네 한복판에서 혹은 아는 사람 많은 동네에서 바람필 만큼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마사지 클럽부터 쳐들어가야 하는데 아들도 모르고 남편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심증만 갖고 있었습니다. 슬슬 하나하나 남편의 비밀을 알아낼수록 재미도 있더군요. 저도 참 웃기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직업병인가 봐요. 심리상담 정신분석을 하다 보니 이런 미묘한 게임이나 남의 사생활을 듣고 알아내는 거에 익숙하고 흥미가 많거든요. 근데 한편으론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알 수 없는 무기력함과 공허함도 몰려왔어요. 비슷한 또래 여성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이 나이에 남편이 립스틱 묻혀 온다고 해서 그 여자 찾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연히 결혼한 지 오래되었기에 남편한테 애절한 사랑이나 질투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 당시 바람을 피는 남편에게 든 감정은 뭐랄까 괘씸함 그 정도였죠. 사실 나이가 있다 보니 서로 각방을 쓴 지 이미 오래되었고 잠자리를 안 한 지는 10년도 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폐경기에 우울증까지 한 번에 겪다 보니 정말 내가 여성으로서의 인생은 다 끝났구나라는 허탈감도 생기더라고요. 반면 남편은 이 나이에도 밖에서 신나게 여자 만나고 연애질이나 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괘씸해 죽을 것 같았죠. 화도 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설레임을 느끼고 연애하는 남편이 부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아무튼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오니까 약간 멍해지면서 심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잠시 모른 척 외면했죠. 마침 그때 첫째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잠시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남편 환갑이 왔습니다. 잔치를 할 건 없고요. 가족들하고 사돈 쪽이 모여서 간단히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모임은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부터 아이들이 잡아놓은 계획이고 남편한테도 틈만 나면 아이들이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봤기 때문에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었어요. 달력에 체크까지 돼 있었고요. 근데 환갑 식사를 하기로 한 날, 며칠 전에 남편이 갑자기 여보, 미안한데 그날 내가 일본 출장인 걸 깜빡했네. 무슨 소리야? 애들이 그 식당을 언제부터 예약했는데. 그래서 그날 약속을 취소하라는 거야, 뭐야? 그래야 할 것 같아. 급하게 일본을 가야 하니까. 아니, 그럼 사돈댁이랑 다 약속 잡혀 있는데 당신이 없으면 예약 다시 취소해야 하잖아. 그 식당도 애들이 어렵게 예약한 건데. 요즘 환갑이 무슨 대수라고. 다음에 내가 더 근사한 데서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 내가 사돈댁엔 정중히 사과 전화할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때만 해도 사업이 먼저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도 뭔가 찝찝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한테 이야기 전하면서 그날 남편이 일본 출장 가는 거 맞냐고 했더니
아들이 툴툴대면서 맞긴 맞는데 굳이 아버지가 동업자 아저씨랑 간다고 하는 겁니다. 동업자랑 일본 출장을 갈 정도면 뭔가 큰 사업건이나 혹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러 가는 걸 테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결과가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일본 출장을 가고 난 다다음 날인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 동업자를 만난 거예요. 이 집은 남편이나 저나 동업자 친구도 좋아하는 곳이라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가는 음식점인데 거기서 동업자 친구가 다른 지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더군요. 일본 출장 간다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인사도 나눌 겸 물어도 볼 겸 다가갔죠. 아니나 다를까 동업자 친구는 엄청 놀라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딱 알겠더군요. 엄청 초조해하며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딱 봐도 거짓말을 들킨 사람처럼 보였죠. 정신과 의사인 제가 이걸 캐치 못할 리 없었죠. 바로 대놓고 물어봤어요. 저희 남편이랑 일본 가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계세요? 그게 이번에 딱히 저는 할 일이 없어져서요. 비행기 값이라도 아끼려고 안 갔죠. 그거야 회사 경비 처리하면 되는데 뭘 그러세요? 그리고 요즘 일본 비행기 값이 얼마나 한다고. 어쨌든 우리 남편 혼자만 간 거예요? 그럼요. 혼자 가서 처리해도 될 일이니까요. 일단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는 바로 남편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바빠 죽겠다는데 전화질이냐고 투덜대길래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동업자 친구도 기분이 좀 별로겠네. 당신 환갑이고 생일인데 이런 날 일하러 일본까지 갔으니 기분이 오죽하겠어. 옆에 있으면 바꿔줘봐. 내가 당신 생일상이라도 좀 챙겨달라고 말을 해야겠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생일상이야. 그리고 지금 옆에 없고 그 친구는 지금 나보다 더 바빠. 일본 바이어들 만나느라 정신없으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이러면서 뚝 끊더군요. 바로 알아차렸죠.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 수 있잖아요. 보아하니 동업자 친구는 회사에는 일본 출장 같이 가준다고 알리바이 만들어준 들러리였던 겁니다. 이 정도면 남편의 외도가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꽤 장시간 동안 이뤄진 거라는 것도 슬쩍 눈치챘죠.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켠엔 정말 배신감이 들더군요.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걸 느끼게 되니까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들먹이며 지금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바람 피우는 것 같던데 너무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드라마에서 보면 동업자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던데 그래도 제가 배운 게 심리학이고 정신분석이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그래봤자 얻을 게 없습니다. 동업자가 진실을 말해줄 리도 없고 오히려 불안한 심리에 남편 편만 더 들어줄 게 뻔해서요. 저는 동업자 친구에게 딱 한마디만 했죠. 제 남편 저 몰래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우리 안 본 걸로 합시다. 나중에 남편이랑 저랑 이 문제로 싸울 때 중간에서 입장 난처해지고 싶지 않으면 제 말 따라주세요. 딱 이 말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제 3자니까 큰 걱정하지 말고 이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대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한 거죠. 혹시나 제가 가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서 바람 피는 거 들통났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괜히 서로 불편해질까봐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업자 친구는 양심상 미안했는지 아님 본인도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인지 제 말에 알겠다고 모른 척한다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남편 반응을 보니 제 부탁대로 아무 말 안 한 것 같더군요. 어쨌든 남편이 바람피는 건 알게 됐고 이제부터가 문제였죠.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일본 다녀온 남편에게 슬쩍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이번 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 말도 마. 일본 애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냥 접대 골프 몇 번 쳐주고 다음엔 동남아에서 따로 바이어들 같이 만나기로 했어. 아, 동남아 바이어들하고 다 같이 어디서? 베트남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그냥 계약해주지. 이것들이 무슨 해외 골프 좋아해서 자꾸 나를 빙빙 돌리네.
나도 이제 나이가 60인데 어디 동네 종놈 마냥 오라가라 그러니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그래도 어쩌겠어. 옛날부터 거래했던 사장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이 말을 듣는데 감이 또 오더군요. 불륜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엔 베트남이나 동남아 어디로 놀러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남편이 이딴 이야기로 포석을 깔아놓는구나 감을 딱 잡았죠. 심증도 굳어졌고 어느 정도 동선도 파악됐으니 이제 증거만 확실히 잡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나이에 제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기동성이 있어서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증거를 잡는 데는 역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좀 물어보니 돈 주고 사람을 좀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런 거 내키진 않았지만 정말 궁금했습니다. 남편이랑 노닥거리는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착수금이 비싸더라고요. 물론 결과만 좋으면 그 돈은 전혀 부담되지 않았기에 바로 계약을 하고 남편의 미행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 금방 연락이 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엄청 꼼꼼하게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지 여기저기에 증거를 다 흘리고 다닌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주 쉽게 그걸 잡아다가 제게 보여줬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 얼굴을 자세히 찍은 영상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머리에서 빙빙 돌긴 도는데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머리를 온갖 쥐어짜 보니 순간 기억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문제가 엄청 많던 환자였던 거예요. 이 환자가 어느 정도냐면 혀를 내둘 정도였는데요. 일단 우울증이 엄청 심했던 환자였습니다. 우울증 하면 무기력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계속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그건 드라마에서 그렇게 묘사해서 그러지 진짜 우울증 제대로 오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환청까지 오고 그냥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느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웃을 일이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웃음기가 사라져요. 왜냐면 모든 게 싫어지니까요. 즉, 다른 거에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스스로에게도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 환자를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약물 치료를 해가면서 조금씩 관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꾀죄죄하고 굉장히 침울했었는데 이 환자가 조금씩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자기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꽤나 미인이었고 나이는 40대 중반이었는데 그동안 우울한 기분 때문에 본인을 가꾸지 않아서 안타까웠던 살이었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고 얼굴이 밝아지니 정말 미인이어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환자가 제 남편이랑 이렇게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게 했더군요. 우연이라 하기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제 앞에 일어났으니 저도 처음에는 황당할 따름이었죠. 그 여자는 제가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일단 이 여자의 정보를 더 알고 싶어서 예전에 일했던 병원의 환자 기록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개인 신원 정보는 공개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러고 다니는지 연락할 길이 없더군요.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그때 이 환자가 저에게 보내줬던 그림이 있었어요. 심리치료를 하면서 그림 미술 치료도 하는데 그때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며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편지에 적은 말이 고맙다, 앞으로 잘 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서 제가 따로 빈 방에 보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찾아보니 그림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액자 뒤에 명함이 한 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큰 관심이 없어서 감사하단 인사 연락만 하고 액자 뒤에 명함을 꽂아뒀는데 이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된 명함인지라 진짜 연락처인지 의심은 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번호로 연락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전화번호 바뀐 지 몇 년 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녀랑 직접 연결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남편을 추궁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 이혼할 거야?
이혼 안 할 거면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지금 이 나이에 헤어져서 뭐하니? 애들 보기 부끄러워지잖아.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우리 나이에 남편한테 연애 감정도 없잖아. 그냥저냥 사는 거지. 이혼하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네 남편 재산 다 그 상간녀한테 넘어간다. 아깝지도 않아? 그래도 괘씸해서 그냥 못 있겠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 그러면 제대로 충격을 줘. 남자들은 나이 들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혼을 할 거면 제대로 쪽팔리게 해주고 망실살 안겨주란 말이야. 괜히 어설프게 이혼하자고 징징대지 말고 무자르듯이 단칼에 잘라버려. 처음에는 남편의 불륜을 눈감아주라는 친구는 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후에는 오히려 강하게 먼저 선제 공격하라고 충고를 해주었어요. 친구 말대로 괜히 어설프게 해봤자 남편 좋은 일만 시켜주고 애들 볼 면목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나 확실히 모아서 면박 주고 위자료나 제대로 받아서 남은 여생이나 즐겁게 보내려고 했죠. 그래서 저번에 부탁했던 흥신소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언지를 좀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랑 그 우울증 환자가 가평의 모 음식점에서 둘이 아주 깨를 뽑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바로 가평으로 달려갔죠. 그 사이에 둘은 아주 신나게 달달한 표정을 지으면서 산책도 즐기고 있고 맥주 한잔하며 조금 있으면 아주 선을 바로 넘을 기세였습니다. 전문가가 묻더군요. 원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덮치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그 꼴 보려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쯤에서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죠. 둘이 손을 잡고 반지를 주고받던 찰나에 제가 그 자리로 걸어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심장은 쿵쾅쿵쾅거리고 식은땀은 났지만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마디 했어요. 정말 보기 좋네. 나한테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 그 말에 남편은 엄청 놀라서 반지를 숨기고 그 환자년도 저를 보고 놀라서 정말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 촬영하면서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반지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 또 찍었네. 언제부터 둘이 만난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엎어보았는데 갑자기 환자년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한 10년 전에 선생님 덕분에 기운 차린 환자 기억나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귀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싶더군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왔는데 환자는 이제야 저를 알아서 반갑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마치 꼬리치는 강아지 마냥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데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님? 우리 선생님 아세요? 선생님하고는 무슨 관계세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들더군요. 보아하니 남편이 유부남이란 걸 속이고 이 여자를 만났나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어버버하고 있고 환자녀는 사장님, 사별하시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근데 혹시 선생님이 사모님이신 거예요? 어머나 어떡해? 어머머머. 놀라서 팔짝 뛰는데 그 모습에 저도 좀 황당하더군요. 어찌 보면 환자였던 그 여자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쫙 째려봤더니 이 말이 맞는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대충 감이 확 잡혔죠. 이 모든 게 남편이 바람 피우려고 나를 죽은 여자 취급하고 제대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차고 있었죠. 대신 환자는 저에게 선생님,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새 삶을 찾고 열심히 살다가 중소기업 사장님이고 사별하셨다길래 좋은 사람 같아서 몇 번 만난 것 뿐이에요. 이상한 관계도 아니고 저는 일부러 접근한 것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나 던졌죠. 그래서 일본 여행 가고 동남아 여행 가기로 한 거예요? 제 말에 환자는 놀라가지고 순간 움찔하더니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다음부터는 술술 부는 겁니다. 일본 가서 별일 없었어요. 동남아는 그냥 제 친구들 가는데 사장님이 동행해서 가주신다고 그런 거고요.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니에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만나도 제 환자를 만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봤죠. 둘이 어떻게 해서 만났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또 한 번 뒤통수 맞는 진실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회사 동업자 친구가 소개해준 거라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군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물었더니 동업자 친구랑 환자랑 원래 잘 알던 오빠 동생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 이 환자가 온 이유가 바로 동업자가 소개해줘서 온 거였거든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완쾌가 되고 자기 일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면서 몇 번 합석을 하게 됐고, 남편이 관심을 보이니까 동업자 딴에는 그냥 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속물근성이 튀어나온 거죠. 이 여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사별했다고 뻥을 치고 이 환자를 만나고 다닌 겁니다. 앞뒤 정황을 아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기분도 확 상하고요. 동업자 친구에게 뒤통수 맞고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으니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이지 살 기운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대충 상황을 듣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내가 이 꼴 보고 당신이랑 살 생각은 없어. 일단 툭 하고 던졌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랬죠. 근데 남편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왕 이렇게 됐으니 그냥 이혼하자. 어차피 애들도 다 컸고 우리 함께 사는 거 더 이상 의미 없잖아. 막말로 살 날도 그리 많지 않은데 앞으로 남은 여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내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그게 더 비참하더군요. 오히려 그 환자가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고 있는데 남편은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멋지게 일어났죠. 여기서 구질구질 해봤자 모양새만 안 좋으니까요. 그래, 잘 생각했네. 그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아는 변호사도 많으니까 당신 위자료는 두둑히 준비해놔. 그러고 나왔어요. 허탈하긴 했지만 증거를 수집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쿨하게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 상간녀 머리채를 휘어잡고 난리를 부린다고 하던데 저는 그럴 기운도 없었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지 아니면 얼른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제가 원하는 대로 위자료를 챙겨주었죠. 그래서 번거롭게 재판까지 가지 않고 몇 번의 조정 끝에 합의로 잘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쿨하게 저희 둘이 이혼 도장을 찍는 와중에 아들은 저희를 말리고 난리가 났었고 시집간 딸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전화기에 불이 났지만 저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따로 나와 살고 있죠. 솔직히 처음엔 너무 급하게 처리한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책 읽고 어차피 전문직 출신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책 의뢰도 들어오고 강의도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여유로운 삶을 위해 시골로 내려왔고요. 처음엔 노발대발 난리부르스를 추던 딸과 아들도 이젠 제가 사는 시골에 내려와서 같이 텃밭도 가꾸고 노닥거리다가 서울로 가곤 합니다. 사는 게 여유가 생겼어요. 저는 원치 않지만 아들이 남편 소식을 간혹 전해줍니다. 아무래도 남편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아들은 남편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죠. 끝내 그 환자랑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딸과 아들은 절대로 그런 새엄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고 남편이랑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곤 하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해주실 부분도 많으니 받을 수 있을 때까진 제대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준 거죠. 괜히 그 환자한테 돈이 가는 것보단 애들이 조금이라도 남편 돈을 받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충고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젠 저도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동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어울리며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가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세상 두 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대하고 이혼을 하더니 왜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공기가 좋네, 텃밭을 가꾸면서 유유자적 사는 게 꿈이었네, 이런 개소리만 줄줄 하길래 용건만 빨리 말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우리 다시 살면 안 될까? 나 돌아버리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죠. 근데 남편 하는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그 환자가 우울증이 다시 도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불안감과 불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했죠. 남편은 사별했다고 했는데 제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과정을 봤으니 뭔가 의심쩍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랑 결혼은 하고 싶어서 막상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의심쩍음이 점점 커진 거죠. 말 그대로 의부증이 되고 그게 커질수록 집착이 강해져서 다시 우울증이 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남편을 붙잡고 확인하고 확인이 안 되면 또 울고 울다가 또 작은 거에 좋아하니 그게 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우울해지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자연히 남편은 죽을 맛이겠죠.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분을 과연 어떤 남자가 평생 맞춰주고 참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아는 남편은 평소 둔하고 무딘 성격이라 더욱더 그 여자의 예민함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1년도 안 돼서 그 여자한테 질려 제가 살고 있는 시골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반면 저는 정신과 의사라서 그런지 여지껏 남편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탓할 뿐 남편이나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저랑 비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은 저랑 살 때가 천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절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주려던 오렌지 주스를 얼굴에 뿌리곤 네가 여자 둘이나 망친 거야. 나를 망치고 그 환자를 또 아프게 했어. 그게 당신 업보야? 그러니 가서 환자나 잘 달래줘. 전문가인 나도 어렵게 고치는 환자니까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해. 계속 병원 데려가고 행실 똑바로 하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가더군요. 정말 제가 한 말에 틀린 말이 있나요? 이 모든 게 남편이 싼 똥이니 당연히 자기가 치워야겠죠. 그 후로 다시 그 여자랑 잘 사는가 싶더니 얼마 전에는 아들한테 그 여자가 안 좋은 선택을 시도해서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울증 환자가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우연히 아들 보러 올라갔다가 헬쓱해지고 안색이 안 좋아진 남편과 마주쳤어요. 다 자기 업보죠. 그 후로 둘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서 아들한테 더 이상 아빠 이야기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식들 역시 저러고 사는 남편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원망합니다. 말년에 처자식한테 무시당하고 재혼한 여자 눈치만 보면서 불쌍하게 사는 전 남편이 솔직히 쌤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는 거짓말, 행동 하지 마시길 바래요.